컴퓨터 통신에 문제가 발생해 발사가 미뤄졌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다시 하늘로 쏘아 올려집니다. 발사 시각은 어제와 같은 6시 24분으로 정해졌습니다.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하면서 주민 1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항공편도 끊겨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관광객의 발도 묶였는데 호텔 봉쇄나 누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도 금리를 동결한 건 수출 부진 등으로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아인 씨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남은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갑니다. 네, 누리호가 오늘 오후 다시 3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어제 준비 과정 도중 통신 오류 문제로 발사가 중단됐는데 연구진과 작업자들이 오늘 새벽까지 밤샘 작업을 이어온 끝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전남공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네, 발사 시간까지 발표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 오늘 다시 우주 비행에 나서는데요. 1시간 전쯤 발사관리위원회가 오늘 누리호의 발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어제와 같은 오후 6시 24분입니다. 어제 발사를 불과 3시간 앞두고 누리호의 비행 준비가 멈췄는데요. 누리호에 헬륨을 공급하는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점검 결과 발사대의 헬륨 저장 탱크와 지상 통신 장비 사이에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고 여러 차례 반복 시험을 수행한 결과 현재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발견되고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바로 다시 발사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이곳 관계자들의 혁혁한 공이 있었습니다. 연구진과 기술진들은 어제 오후 발사가 중단되고부터 오늘 새벽 5시에서 6시까지 밤샘 작업을 벌였고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했습니다. 현재는 벌써 다시 우주센터로 복귀해 발사 준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발사 준비 과정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제 준비했던 과정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발사 9시간 정도 전부터 준비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만 어제 이미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 터라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 40분쯤부터는 연료와 산해제 주입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발사 30분 전쯤에는 누리호를 받치고 있는 기립장치를 철수하고 10분 전부터 발사 자동 운영 시스템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다만 어제 보셨다시피 누리호가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한 차례 고비를 딛고 누리호가 세 번째 도전에 무사히 성공할 수 있을지 이곳 우주센터에도 이목이 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공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어제 누리호를 쏘지 못한 건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누리호는 1차와 2차 발사에서도 기술적인 문제로 실패와 연기를 반복해왔는데요. 우주 발사체 발사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리호는 앞선 2차례의 발사에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서는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 이상이 생겨 발사가 엿새나 연기됐습니다. 레벨 센서에 그것도 전기 쪽이 이상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 전기부만 교체가 가능할지 단분리 없이 하는 도면 검토 작업을 어저께 했고 실제 그 1기단 연결부 쪽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이에 앞서 1차 발사에서는 지상에 있는 유공합 공급 밸브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겨 발사가 1시간 늦춰졌습니다. 이어 비행 중 3단의 헬륨 탱크 장치가 풀려서
엔진이 조기에 종료하며 발사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1차와 2차에서 발생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발사체는 수많은 부품 가운데 단 한 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발사가 중단될 수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발사체는 이제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하나 부품이 다 제 기능을 완벽하게 해야지만 원하는 궤도에 위성을 투입할 수 있는 게 발사체가 해야 되는 기능이거든요. 발사체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괌에 강력한 태풍이 덮쳤습니다.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항공편 결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풍에 차량이 들썩이더니 뒤집혀 돌며 날아갑니다. 거센 비바람에 철제물이 쓰러지고 나라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240km 이상인 4등급 슈퍼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했습니다. 괌에 4등급 태풍이 온 건 2002년 퐁사나 이후 처음입니다. It's been almost 20 years since we got hit with the Category 4 typhoon. And so, of course, a lot of our constituents may not be ready for this, but 바이든 미 대통령은 괌에 대한 비상선언을 승인했고 주민 1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 always pray to God to help me and my family and all the people of Guam. 복구 작업을 위해 미 니미츠호 항모 전단까지 출동했습니다. 괌을 오가는 항공편이 끊겼습니다. 3,00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 5,000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에도 슈퍼태풍 위투가 괌 근처 북마리아나 제도를 강타하면서 한국 관광객 1,800여 명이 사이판 등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사흘 연휴가 있는 이번 주말에 강한 바람과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연휴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태풍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사흘 내내 비가 오는 겁니까? 네,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는 내륙에 소나기만 지나겠고요. 호우 대비가 필요한 시기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 오후 북서쪽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며 중부지방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비구름의 중심이 남하하면서 남부 곳곳에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쪽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태풍 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2호 태풍 마와르라고 하는데 이거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직 변동성이 무척 크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를 볼 때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밤사이 괌을 강타한 태풍이 계속 북서진해 다음 주 수요일쯤 타이완 남동쪽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력도 태풍 가운데 가장 센 초강력 태풍까지 발달할 전망입니다. 2호 태풍 진로와 강도는 무척 유동적인데요. 태풍이 타이완 부근에서 정체하다 일본 동쪽 해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은 예측 모델마다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연휴 뒤 다음 주 날씨는 2호 태풍 마와르에 따라 변동성이 무척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 측과의 기술회의에서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과 관련해 추가 확인할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은 오늘 일본 외무성에서 기술회의를 시작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원전 현장을 시찰하면서 추가 확인 사항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도입니다. 알프스 시설에서 정화 처리한 게 이 오른쪽에 보이는 원통형 모양에 들어있는 물인데요. 우리나라를 찾은 세계적 석학, 영국인 교수가 이렇게 처리된 오염수는 1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말했죠.
not only would I be happy and not be harmed to drink a litre of water, neither would the fish. And if the fish were not harmed, then anybody eating the fish would not be harmed either. This tritium problem is not something that we should be worrying about.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삼중수소입니다. 알프스에서 정화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이 삼중수소를 비롯한 일부 방사능 물질을 거르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 기준보다 낮은 농도로 희석을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마셔도 된다는 게 이 영국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선 논란이 일었죠. 이에 국제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함유된 삼중수소 농도는 마실 수 있는 물, 즉 음용수 기준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건데요. 결론은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균 62만 베크렐입니다. 리터당. 근데 음용수 기준이 만입니다. 그러니까 62배 되는 거니까 음용을 하면, 상시 음용을 하면 안 됩니다. 기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물론 해프닝일 수 있습니다. 영국 교수의 말에 당장 우리 국민이 오염수를 마시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지나친 신뢰 분위기 조성은 지나친 불안감 조성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도 금리를 동결한 건 수출 부진이 계속되며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걸로 해석됩니다. 또 미국의 은행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과의 격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춰 잡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 부진 속에 하반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글로벌 금융 불안 여진도 계속되면서 석 달 만에 전망치를 또 내렸습니다. 지난달 농산물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등이 내리면서 생산자 물가가 넉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3월 120.59보다 0.1% 낮은 120.51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6% 상승했는데 지난 2021년 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상승폭도 가장 작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포탄 수십만 발을 이송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비밀 합의에 따라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차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 계획된 공세에 효과를 내고 미국은 많은 국가에서 금지된 집속탄 공급 여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미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어떤 방식으로 포탄을 이송 중인지, 이송이 언제 완료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절했으나 한국 정부와 포탄 구매를 두고 협의해 왔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살상무기의 지원을 주재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간 비밀 무기 합의를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갈 포탄을 미국에 팔기로 했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란 조건을 달아 아직 협의 중이라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그대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 24일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난해 처음
우크라이나로 보낼 포탄 제공을 요청했고 비밀 합의를 두고 노력했으나 언론 보도 이후 한국 정부가 냉랭한 태도로 돌아섰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한국과 미국이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직후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s usual, we will keep the subject of private diplomatic conversations private, but the United States has led a worldwide effort since before even the onset of this conflict to secure assistance from our partner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to support the Ukrainian military and support the Ukrainian people in defending ourselves. 밀러 대변인은 이건 우리에게 최우선 과제였다면서도 특정 나라와의 대화 내용을 언급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외신 보도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 보도에는 정확하지 않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보증금 회수 방안과 같은 실질적인 구제책이 빠져 있다며 하루빨리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못 받으시는 분들은 그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게 보장을 해달라. 그것도 안 되면 정부가 그만큼이라도 주거비 지원을 해달라 요구를 했지만 정부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특별법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6개월 이후에 보완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6개월, 단 6일도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5번째 전세 사기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됩니까?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대로 된 특별법이 될 때까지 끝까지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전세 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선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경제단체가 계속 반대했고 국민 반대 여론도 훨씬 높은데 야당이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한 의결을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이후 반년 만에 열렸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시작부터 가짜 평화다, 거짓말이다 고성이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쪽에 보면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했던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3쪽에 보면은 선의에 기댄 가짜 안보, 평화. 이러한 보고서를 쓸 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안보실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폄훼하고 군을 폄훼하고 과거를 폄훼합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길 바랍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지난번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가짜 평화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거액을 보유했던 가상화폐 위믹스와 관련해 게임업계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발행사인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사무처가 공개한 전산 출입 기록에 따르면 위메이드 소속 김모 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14차례 국회를 방문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방문 장소로 윤창현, 허은하 의원실을 각각 3차례, 양정숙 의원실 2차례, 그 외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오기형, 정희용 의원실과 국회 정무위원회 사무실을 한 차례씩 적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다만 단순 출입 기록만으로는 위메이드 직원이 실제로 누굴 만났는지, 그리고 방문 목적지 외에 다른 의원실도 방문했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포대로나 여의대로 같은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가 막히지 않게 하겠다. 정부 여당의 정책을 이끄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집회나 시위로 생기는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정 협의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 협의 내용을 보면 큰 틀의 방향이 보입니다. 일단 차가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집회할 때 법이나 규정을 어겼던 단체를 거르는 것도 이번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셨네. 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처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그러니까 이제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단체가 이 여러 가지 집회 시간이나 장소, 또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제한합니다. 야당이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대표는 1년 전에 이를 꺼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렸던 집회가 논란일 때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냈다는 지적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냈던 법안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건 제한하고 소음 기준을 더 강화한 게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문자 폭탄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강성 편덤 정치와 먼저 결별해야 합니다. 특히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맘때 대통령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또 기본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반대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정치권의 흔한 문법입니다. 오랜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대규모 집회를 둘러싸고 노조와 경찰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노조 간부들은 경찰 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은 뒤 출석 날짜를 미뤘고, 경찰은 앞으로 불법 집회에 엄정 조치하겠다며 내부 훈련 강화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경우 경찰 조사 언제 이뤄집니까? 네, 애초에 경찰은 두 단체 간부들 5명에게 오늘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다음 달 1일에 경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상위단체인 민주노총 집행부 3명 역시 변호인단과 더 얘기를 나누고 출석하기 위해 날짜를 연기했다면서 아직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집회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나 마찰도 발생하지 않았고 야간에 확성기를 사용한 소음 유발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석을 계속 미루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민주노총이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른 시일 내에 날짜를 맞춰보기로 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익은 경찰청장은 지난주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가 끝난 다음 날 브리핑을 열고 노조가 소음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불법성이 있었다며 주최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가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신고된 시각인 오후 5시를 넘겨 집회를 계속해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도 대응 수위를 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지난주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가 끝난 뒤 경비국장 주재로 사후평가 성격의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노숙과 길거리 흡연, 음주 등을 놓고 경찰이 안일한 대응을 한 결과라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결과 자료를 보면요. 기동대원의 정신재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도 높은 훈련을 지시하면서 내부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청 54개 경찰 부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집회 대응 강화 훈련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집회에서 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출입로를 막는 경우 혹은 폭행까지 하는 참가자를 검거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건데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법 집행은 국민 눈높이에서 맞춰 해야 하고 이번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충분히 인식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볼멘 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오늘부터 훈련에 들어간 기동대원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평소보다 갑자기 강화된 훈련에 당혹스럽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기동대를 이끄는 중경 간부는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표현을 쓰기보다 경력 안전 확보 같은 사기를 돋울 수 있는 말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엔 금속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에 들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박 2일 집회에 나섭니다. 불법 파견을 처벌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용산에서 서초동 대법원까지 행진한 뒤에 저녁 7시부터는 야간 문화제를 열고 밤샘 농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도로 위에 천막과 텐트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건설노조 집회 때 시민들의 보행이 막힌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또 대법원 앞 도로에서 들어눕는 행위나 지나친 소음 문제가 보일 경우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바로 해산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직 집회가 시작되지는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인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엄중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대통령이 이번 집회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물로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차단하는 악법을 밀어붙이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 나오셨는데 아직도 투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황하나 씨가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세요? 인정하셨습니까? 마약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공범을 도피시키려 했던 게 사실인가요?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다시 유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유아인 씨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아인 씨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권 대표는 계속 구금돼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국내 송환 절차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금은 각각 40만 유로, 우리 돈 5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크다며 즉각 항고했습니다. 현지 언론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결국 검찰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재산 규모에 비해 보석금이 너무 적어 풀려날 경우 달아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부인과 공동 명의의 국내 아파트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규모만 50조 원으로 추산되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대표는 보석이 없던 일이 돼 이제 계속 구금 상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습니다. 석방돼 각종 자금을 무더기로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피해자들의 우려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실제 보석 결정 이후에는 권 대표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서 30억 가까운 가상자산이 인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국내 사법 절차부터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신영성 씨 사건의 주심 판사가 기자 시절 신 씨를 인터뷰한 거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A 주심 판사가 과거 일간지 기자로 재직하면서 신 씨의 사업 성공담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신 씨 사건의 심리를 맡았던 A 주심 판사는 지난 2010년 일간지 기자로 일하던 시절 당시 티켓몬스터 대표였던 신 씨를 인터뷰했던 거로 드러나 일부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서 내일로 예정됐던 신 씨 사건의 첫 공판 기일도 미뤄질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해준 의혹을 받는 사업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알선 수재 혐의 등으로 사업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때 모 제약사 이사에게 9억 원을 받고 치료제 임상 승인이 나게 해달라는 청탁을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재작년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교사가 더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어제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직 적용은 오는 30일자로 이뤄지지만 A 교사는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업무 배제된 뒤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 일은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A 교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거진 이달 중순 이미 면직을 신청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일어난 사고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를 딴 사람만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대여업체와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세영 기자입니다. 한지영 씨는 지난달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킥보드를 탔는지부터가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탔냐고 물어보니까 다음에 인증하기라는 게 있어서 아이들 다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일단. 100만 번 넘게 다운로드된 대여 앱으로 전동 킥보드를 직접 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는 뜨지만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만 누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정보 입력을 건너뛰어도 킥보드를 빌리는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만 16살 이상이 있다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재작년 법을 개정했는데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아예 모르거나 없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넘기기 일쑤지만 대여 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는 렌터카와 달리 킥보드의 경우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탓입니다. 정부에서 면허 인증 시스템 이용을 허가받은 킥보드 대여업체 12곳 가운데 면허 소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곳은 한 곳에 그쳤습니다. 이제 해당 그 면허 소지 의무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그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강제된 면허 확인이나 등록 의무는 법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도 업체에 운전면허를 확인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빌릴 때 확인하는 절차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예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업체가 전혀 무책임하게 우리 관계없어.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때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의돼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미성년자는 지난해 12,000명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타면서 일어난 사고도 1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해 전체 킥보드 사고의 43%를 차지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적어도 1개 이상씩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카드사마다 점자 카드를 발급하는 데 소극적이라서 정작 이 점자를 새긴 카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정승원 씨의 지갑입니다.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카드를 쓴 뒤엔 항상 같은 자리에 꽂아둬야 합니다. 혹여나 자리가 바뀌면 필요한 카드를 바로 꺼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색깔이랑 카드에 있는 이름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지갑에 두는 일정한 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점자 카드가 있는지는 딱히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카드사의 점자카드 발급을 권고한 것도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불편을 감안해서입니다. 화면의 왼쪽이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카드고 이 오른쪽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카드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 점자카드에는 카드 이름을 비롯해 카드 번호와 보안 코드 등이 점자로 각인돼 있습니다. 하지만 YTN이 9개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 점자 인쇄가 가능한 카드는 서너 개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카드에 점자를 각인하는 회사는 단 한 곳뿐이고 심지어 점자 카드를 아예 발급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권고 후 5년이 지나도록 시각장애인들은 카드 선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점자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폐기돼 지금은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가뜩이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데 점자카드는 제작 비용에 비해 수요도 수익성도 낮다며 난색입니다. 카드사별로 이제 적게는 수백 종에서 많게는 이제 수천 종의 카드를 이제 발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모든 종류에 대해서 이제 점자 카드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 카드 상품 위주로 해서 점자 카드를 준비해서 이제 국내 등록된 시각 장애인들은 25만여 명. 이들이 금융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넷플릭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영화부터 드라마, 예능까지 정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월 요금제를 보면 그리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동시 접속 인원수와 콘텐츠 저장 서비스 지원 수준에 따라 매월 9,500원에서 많게는 17,000원까지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광고형 저가 요금제가 나오긴 했지만 콘텐츠 시작 전과 중간에 15초 또는 30초 길이의 광고를 봐야 합니다.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 요금을 나눠내고 한 계정을 공유하는 이용자들이 많은데요. 올해 초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단속이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계정을 공유하면 시청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계정을 공유할 수 없느냐는 반발이 이어진 겁니다. 잠시 조치를 미루는 듯했던 넷플릭스. 하지만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다른 사람의 계정을 빌려 쓰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1억 가구에 달한다며 계정 공유를 단속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건데요. 당장 우리나라가 대상은 아닙니다. 우선은 미국 시장에서 본격 시행되는데요. 기존 계정에 같은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추가하려면 한 달에 10,000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넷플릭스가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미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계정 공유를 금지한 결과 단기적으로 가입자 수가 줄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입자가 늘어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다만 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의 공지 이후 미국 증시에서 넷플릭스 주가가 1.93% 떨어진 겁니다. 조만간 한국에서도 계정 공유 금지가 시행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단속 정책이 수익성에 실제 도움이 될지 결과는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 최대 마늘 주산지인 경남 합천에서 이색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마늘 파종에서 수확과 건조, 저장까지 기계로 짓는 마늘 농사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국내 시판 중인 마늘 농사 기계와 장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형 농업 박람회장에서나 볼 법한 이색 장비가 현장 시연에 나선 겁니다. 크기도 기능도 제각각이지만 최첨단 스마트 기기를 탑재한 게 특징입니다. 자주형 컴팩 수확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게 그 작업 단계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건비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속도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두둑 성형기입니다. AB 지점을 설정하면 설정 간격에 맞춰 무한대의 선이 만들어지고 설정 값에 따라 간격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트랙터에 부착이 가능한 이 마늘 굴치 수확기는 우수한 흙털림 기능에도 천연 고무 롤러를 사용한 탓에 작물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작물에 따라 굴치 깊이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00평 밭을 작업하는 데 걸린 시간은 50분 정도입니다. 토양 수분을 측정해 맞춤형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정밀 관계 시스템 장비를 비롯해 수확한 마늘의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차압 송풍식 예건 장치 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존의 농법대로 하면은 건조나 보온으로 마늘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화 농법에 맞는 물 관리, 제초 관리, 비료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국내 밭작물 기계화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63.3%로 지난 2013년보다 증가했지만 파종구와 수확 작업 기계화는 각각 12.2%와 31.6%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늘 스마트 기계와 재배 기술을 적용하면 노동력은 67%, 생산 비용은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논농사의 경우에는 99% 기계화가 돼 있지만 밭농사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민간이 협력을 해서 현재 전체 농기계 작업률을 63% 정도의 수준인데 77%까지 2026년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진청은 경북 의성과 전남 무안 등 전국 8개 마늘 주산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밭작물 스마트 기계 시연회를 열어 노고민들의 체감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8분쯤 서울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에서 압구정 로데오역의 일부 구간에 물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상하선 열차가 일시 운행이 중단됐었고요. 1시 29분쯤 운행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자세한 원인은 지금 조사 중이고요.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방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25도를 웃돌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리호 발사가 이루어지는 전남공 나로우주센터 날씨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현재 기온은 23도를 보이고 있고요. 바람도 초속 2m에서 5m 정도로 발사 기준 이내로 예상돼 날씨로 인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도 일부 내륙에 소나기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제2호 태풍 마와르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필리핀과 타이완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계속해서 북서진하면서 초강력 상태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한반도까지 북상할 가능성은 낮지만 태풍의 수증기가 비구름을 더 강화하면서 연휴 동안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아직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